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자원봉사센터장 이장호입니다. 네, 저는 울주 군민입니다. 울주군에 지금도 거주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울주군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직업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사회복지사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의 그런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할 때 울주군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노인 요양원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또 한 3년 정도, 13년 정도 울주군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노인 돌봄에 대한 그런 경험적인 근거들과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에서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동구 주민들과 함께 노인 돌봄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오늘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사례가 성공적이다, 수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고 더 많은 지자체에서 더 의식이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동구 자원봉사센터는 한마디로 커뮤니티 랩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동구의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의 장을 우리가 마련해주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센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이제 노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만 3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인구로 이제 편성이 될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경상일보 신문에도 칼럼이 났던데 울산이 비교적 젊은 도시라고나 하나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작년부터 노인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령화 지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울산이다라는 기사를 오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 지역 5개 구군 중에서도 중구 울주군의 노인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렇게 자료가 발표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단계 로드맵을 제시를 한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1단계죠. 21년도니까요. 선도 사업을 19년부터 이제 실시를 해서 우리나라의 노인 통합 돌봄에 필요한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게 지금 1단계입니다.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노인 돌봄 또는 장애인 돌봄, 정신장애인 돌봄 이런 식의 선도 사업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근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진구와 북구가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선도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이 사업 신청을 했다가 선정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도를 볼 때 울주군이 농어촌 지역들이 많고 그리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23년부터 25년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의 큰 골자는 23년도가 되면 노인 통합 돌봄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의 5개 구군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 통합 돌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공식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들의 이런 노인 통합 돌봄에 대한 사업들을 의무화시키겠죠. 그래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 통합 돌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26년도가 되면 커뮤니티 케어 제공 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 기간 동안에 나온 모델을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이제 보편화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2025년으로 최근에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는 인구가 1년 당겨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여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선도 사업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면 그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망라되고 그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어야 될 텐데요. 현재 앞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우리나라는요, 그 노인이 이제 돌봄이라는 개념들이 대부분의 사후적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대상자가 되게 되면 어떤 노인성 질환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나타나게 되면, 그리고 환경적 요건이 자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면 사회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노인 요양원이고 노인 요양병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인간에 대한 가치 실현에 있어서도 그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주도한 노인 실태 조사, 욕구 조사에 따르면 노인은 그 50% 이상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재정적인 안정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초고령 사회가 되게 되면 될수록 젊은 인구가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 경우 볼까요? 거의 매년 건강보험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이 인상이 되게 될 거고요. 근데 장기요양보험이라고 건강보험료율에서 12% 정도, 내년에 12%가 됩니다. 올해가 11.5% 정도 되죠. 그리고 작년이 10.25%였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율에서 10.25%를 떼가지고 장기요양보험료로 다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올라가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는 거의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자동으로 우리가 인상돼서 납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이 자꾸 재정이 고갈이 되니까 이게 올해도 인상이 됐고 내년에도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율에서 12.2% 정도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들과 이제 노인 세대들 간의 세대의 갈등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고,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다가가면 갈수록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재정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흰 원 안에 지역사회에서 사는 독거노인이라고 치면요,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는 돌봄, 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대표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 재가서비스 지원기관, 그리고 119, LH공사, 자원봉사기관, 이런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을 때 이런 서비스를 망라해서 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울주군 경우 다른 4개 구군과는 다르게 그런 부분이, 그런 인프라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노인의 삶에 있어서 의료적인 부분들이 가장 비중이 높을 텐데 의료 인프라는 5개 구군 중에 가장 열악한 기초자치 중에 한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으로 노인 통합 돌봄에 대한 모델을 이거다 해서 울주군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울주군이 이런 성공적인 초고령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후적 돌봄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제도적인 초점들이 맞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 돌봄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와서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인성 질환이 생기면 이 등급을 받고 보험 수가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법에 관계된 거죠. 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의 입원은 단기 입원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죠.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입니다. 근데 노인요양병원은 노인요양원과는 다르게 여기 입소할 때 자격이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노인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 등급을 가진 자만이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겠지만, 요양병원은 그런 자격 없이도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는, 입원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에 가보면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집에 있기가 그래서
오신 노인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본인 부담이 없고 집에서 밥 해먹기는 귀찮고, 그래서 또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사회적인 입원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약간만 도움을 주면 집에서 생활 가능한 요양병원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런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회적인 입원을 예방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고비용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4대 보험을 납부하면서 계속해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곳간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자꾸 젊은 세대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영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므로 해서 사후적 돌봄으로 넘어가는 노인들을 최대한 막아내야 되겠다. 그게 인간에 대한 가치 실현이자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정부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공적인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이 전사적으로 2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개 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독거노인들, 그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에 이르기 전에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활지원사라는, 생활관리사라는 그런 주민들을 보내서 서비스하는 예방적 영역의 공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생겨서 울산 동구는 2개 권역을 나누어서 2개 기관이 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4개 권역 넓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정도가 예방적 돌봄 공적 영역에서는 이게 거의 전무후무한 제도다. 이래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빈 공백, 예방적 돌봄 영역에서 이 공백을 메워준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제도화하고 서비스화할 수 없다는 거죠. 지역사회 특성이 동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 영역에서 우리 동구에서 활동하는 사례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노인 돌봄 공동체를 주민이 주도해서 만들어서 예방적 영역에서 돌봄 그런 활동들을 실행해보자. 그렇게 뜻있는 그런 주민들과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잠재적 등급자가 장기요양보험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영역에서 지금은 우리가 자원봉사, 공동체 영역의 활동들입니다.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사회적 경제 모델로 발전되고 복지 일자리 등의 그런 주민 일자리 사업으로 이것들이 다시 태워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산에 OK 복지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2019년도에 부산시청이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기존의 독거노인들의 세탁물을 수거한다든가, 아니면 독거노인 집에 정서 지원을 간다든가, 반찬 배달한다든가, 기존의 공동체 영역에서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을 일자리로 태워가지고 그들에게 활동에 대한 대가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충북 같은 경우에 그 생산적 일자리 사업 이런 식으로 충북에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충북에는 농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수확물을 수확할 때 일손이 필요했고, 그것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메꿔주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됐던 거예요. 값싼 노동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충북에서 그런 영농 사업들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확 기간별로 지역 주민들을 고용해서 그런 수확물을 딸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충북형 생산적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게 정부 정책에서 우수 정책으로 또 작년에 선정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에게 그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주민주도 노인 돌봄 공동체 만드는 거는요, 적어도 울산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북구의 이화마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생 쪽에서도 이 사업에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관심이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3호 철새마을.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이 주민들이 이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는요. 노인이 될 확률이 100%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년이 됐을 때 이제는 자식에게 내 부양의 책임을 전가시킬 부모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의 정책과 제도에 나의 노년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모두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가치에 자기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이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 이런 일자리 모델 같은 사업들, 사례들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경험을 먼저 쌓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에 노인통합 돌봄 기본법 같은 것들이 법제화되어서 복지형 일자리 사업들이 늘어날 때 그것들을 누가 할 수 있겠는지, 그럼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사회적 경제 모델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 사례들을 알려주고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셜 리어카 두레바퀴라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우리 센터와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근로자들, 그리고 울산 소셜벤처협의회라는 울산의 사회적 기업가들로 우리가 플랫폼을 구성을 했고요. 우리가 그 동구 지역에 폐지 줍는 분들이 줄 잡아도 100명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2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리아카를 자기 작업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리아카를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익 광고주들을 개발을 해서 그 광고를 해주고 한 대당 월 광고비를 3만 원을 받습니다. 3만 원을 받으면 광고 리어카 활동가들에게 그대로 그 3만 원이 월 광고 활동료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이게 출범을 했는데요. 이제 뭐 다양하게 그 공익 광고들이 참여해 주셨고, 올 12월까지 이제 공익 광고주들이 이제 마감이 되고, 내년에는 현대중공업이 공익 광고주로 참여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지속 가능한 모델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지를 줍는 분들에게 리어카를 주는 사업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이거 받으실 분 해서 매달 3만 원 드린다고 하면 너도 나도 손을 드실 거예요. 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만 원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리어카를 받게 되면 광고가 핵심이잖아요. 공익 광고가 동네를 누비는 걸 보고 광고주는 동기부여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냥 이 경제적 요인 때문에 받고 이게 마당에 세워져 있고 텃밭에 가서 텃밭 활동을 하는데 리어카가 사용된다면 공익 광고가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공익 광고주는 우리가 모집할 수 없을 거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물상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고물상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폐지를 주어서 고물상에 오는 어르신, 그게 왜 이렇게 하냐 여쭤보면 폐지는 주어야 되는데 리어카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대상자로, 그리고 또 노후된 리어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물상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려면 폐지를 줍는 우리 어르신들, 즉 영업사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이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물상은 이윤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줍는 분들이 있으면 노후된 그 리어카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닐 때 여러 가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20명의 대상자를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이 리어카가 동구의 골목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총 20대의 이 주전인데요. 주전에 한 대 있고, 총 20대의 리어카가 이렇게 이제 골목을 누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차별성에 있어서 맞춤형 리어카라는 거,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는 거, 기능장애가 만들어서 주차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데 특허청에 우리가 특허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리어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폐지 줍는 분들을 수혜자라고 그렇게 포지셔닝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정당하게 공익 광고주의 기업을 홍보해 준 대가로 활동비를 받는 것이지 복지적 급여의 의미로 우리가 3만 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사회적인 그런 활동의 대가로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디벨롭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이 사업을 좀 해볼 계획인데, 그 아파트에서는 폐지를 잘 정리가 돼서 폐지업자가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근데 이제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던가요?
집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그 집 앞에 가서 폐지를 수거해 가세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폐지 사이사이에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끼어 있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걸 바닥에 탈탈 털고 폐지만 주워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죠. 그런 집들이 그래 많이 있냐? 그러니까 덜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나오는 집은 다른 쓰레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그 일정 기간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쓰레기가 또 나와 있으면 이런 쓰레기들은 수거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기분 좋은 안내문을 부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그런 캠페인 활동가로서 조금 더 청결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했고 내년에 이런 캠페인들도 좀 추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녕 캠페인이라는 사업인데요.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현물, 그 다음에는 현금, 그 다음 세 번째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 방식인 바우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방식 모두가 사회적인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요, 안 그래도 사회적 관계망 때문에 고독사랄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노인에게 많았는데 지난 2년은 더욱더 혹독했습니다. 노인정도 오지 마라, 복지관도 오지 마라, 집에만 있어라. 이런 식 사회적 분위기여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우울감이 높아졌을 거라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코로나 시기에는 대그룹은 뭐든지 못하니까 소그룹으로 쪼개어내고 주민들이 활동가, 촉진자, 코디네이터로 참여해서 이 서로 몰랐던 어르신들 간에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준다면 이 활동이 종료가 돼도 스스로 자조 모임으로 발전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집단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저도 복지관에 있을 때 노인대학을 운영했는데 노인대학은 보통 50명에서 100명 규모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는 운영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어르신 6명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가 마을 학교인 것이죠. 그런 컨셉으로 이 주민분들이 이제 중간에 매개자 역할로 해서 어르신들과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벌여나갔습니다. 어르신들 마지막 졸업식 때 모습, 수료식 때 모습이고요. 이제 사진 선물해 드렸는데 굉장히 감동해 하셨고 자저 모임으로 잘 발전했습니다. 사실 서비스 종료가 되고 다른 집단을 우리가 컨택해 와서 2기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나의 실험을 더 해보고 싶다고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활동 주민이 여기 두 분이셨지만 이 두 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주민단체, 교육강사회라고 하는 주민단체에다가 이 두 분이 이 사업의 보람을 소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도 이 사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자원하셨고 그래서 이 사업은 동구 실버 마을학교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인 활동들을 이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산에서도 만나고 바다에서도 만나고 또 우리 봉사센터에서도 만나고 매주 만나는 장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재미있는 활동들을 벌여나가시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우리가 예산은 어디서 많이 끌어다가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지만 사회적인 관계망을 어른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주민들도 내년에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플러스1 활동이라는 거, 반찬 배달, 도시락 배달이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김장 같은 경우, 작년에는 거의 김장 행사가 없었죠. 해봤자 사가지고 이렇게 준다든지. 그래서 그 기존에 사회적으로 지금 이 시즌에 굉장히 많이 김장들이 만들어졌고 그게 지역사회 취약계층들의 매년 배분돼 왔습니다. 근데 작년의 경우 그 사회에 창출되는 사회적 자본의 엄청 큰 섹터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중복의 문제는 고사하고 누락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반찬 나눔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던 사업이 플러스1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반찬을 만들 때 한 통을 더 만드시면 사이즈별로 밀폐 용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것이고 캘리그라피 손글씨를 쓴 카드를 드릴 테니 여기서 메시지 하나 써서 직접 이웃 주민에게 전달해 주고
관계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0통 이상 이 사업이 확장이 돼서 지금 통이 소진이 돼서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 주부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 바로 반찬 만들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캠페인으로 엮어서 이런 명분을 제공해 드리니까 이런 가치에 동감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반찬을 줄 때 고마워하는 어르신, 보람된 주민의 마음, 이게 결합돼서 다음에 그 어르신의 안부가 궁금하고 만나게 되면 인사하고 그렇게 사회적 관계망이 만들어지면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사업들이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됐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구의 그런 특장점을 살려서 주민들이 참여했던 사업인데 동구는 오토바이 부대들이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한 분들이 차는 팔아도 오토바이는 팔지 않죠. 유지비가 작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조직화해서 집에 전문 방역을 해드릴 텐데 그리고 방역 물품도 드릴 텐데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화를 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받겠냐 하면 3분의 2는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보내서 집 앞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역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면서 욕구도 발견해서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연결하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주민들의 참여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마을버스 정류장에 그늘 벤치를 설치했던 사례입니다. 처음에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마을버스 정류장은 한 동에 8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내버스 정류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벤치 하나 없습니다. 울주는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동구는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늘 벤치를 우리가 제작하고 거기다가 아이들의 시화를 기부받아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은 그 피드백을 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라는 것 때문에 교육적 효능감이 높아졌겠죠. 그렇게 비대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모델로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장소에는 불법 주차 때문에 항상 버스 오는 게 가려가지고 버스를 놓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벤치를 설치함으로 해서 불법 주차는 사라졌고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정서적인 위로까지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생겨나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돌봄 모델과도 결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서 IT 기술 앞서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결합을 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LED 액자 등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받아야 될 그런 정보들, 노인 일자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적시에 노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의 그런 플랫폼으로서도 내년에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여기까지 사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